고정일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다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몇 분들의 살아계신 생존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제 연락을 이제 드렸는데 가장 생생하게 오늘 증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고정일 선생님.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셔서 강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6.25 전란이 벌써 60년도 훨씬 지났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참 공경에 빠지는 게 여자하고 어린이들이라 그러는데 참 2차 대전 때 소모한 탄약하고 6.25 전란 때 사용한 탄약하고 6.25 전란 때 사용한 탄약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1940년생으로 그 당시에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 종로에 살았기 때문에 불시에 인민군들이 탱크를 6월 27일 날경 새벽에 서울에 진격을 해서 들어올 때 밖으로 뛰어나가서 길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무 공작대가 그 다음에 인민군 서울 점령하고 나서 들어와서 시민들을 지역적으로 막아주고 선무 공작을 시킬 때 어린아이도 어른들이고 다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린 나이로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6.25 시작되고 나서 낙동강까지 인민군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돼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성공적으로 낙동강 전투까지 인민군들이 내려가 있는데 가운데 허리를 끊어가지고서 서울을 수복하고 인민군들 포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 항쟁을 하고 그렇게 나중에 되지만 다시 중공군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서 불시에 이제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고, 그리고 압록강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강연을 북한 주민들한테 하고, 그런 과정에 김일성이가 굉장히 탄식을 하고 이제 중국의 모택동한테 편지를 띄워가지고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이제 중공군이 드디어 스탈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서 모택동이가 결정을 내리고 팽더하이가 총사령관으로 돼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 무렵이 10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에 북으로 진격하던 인민군들하고 미군들하고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오른쪽에 이 장진호 쪽에서 불패를 자랑하는 미군 해병 사단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을 하게 되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그 장진호에 근접해 가지고서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그 기억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나서도 가슴에 남아 있는 게 김일성이가 이제 압록강까지 국군이 올라가니까 애걸복걸 해가지고서 모택동한테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모택동은 이제 스탈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인민의용지원군이라는 명칭으로 조선전쟁에 수십만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총사령관이 팽도회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인간적으로 참 그 슬픈 마음이 드는 게 그 중공군 휘하의 부대가 아니고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장개석 군대의 수십만 명이 이제 말하자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공군 휘하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하고 그런 걸 고민하던 차에 중공군을 그러면 그 인민지원군으로 북한으로 보내서 미국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그러면 장개석 군대에 항복한 군대를 보내자. 공산교육을 시키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30만이 넘는 중공군이 대부분 다 국부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공군하고 만나게 된 것은 1월 3일 날 서울에서 피난을 이제 떠나는데 좀 늦게 가게 됐어요. 집안 사정으로. 그래서 어머니하고 두 동생하고 이제 그 한강 지금 서빙고 쪽으로 해서 과천 고개를 넘어가지고 가는데 피난민 대열이 얼마나 많은지 수만 명이 열을 지어서 또 그때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피난민들이 가게 되는데 6.25 때는 피난을 못 갔죠. 불시에 이제 인민군들이 그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나 그때는 그 이제 중공군들이 돌아서 여자들을 해치고 아주 참혹하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다 피난길에 우선 오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눈발은 날리는데 수만 명이 한강을 걸어서 과천으로 해가지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행렬이 끝이 없이 그런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 장준호로 돌아와가지고 잠깐 그 장준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는 함경남도 계마고원 위를 흐르는 장진강을 갈전리에서 댐으로 막아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할 때 전초 기지로 북한에다가 많은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급 기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도 필요하니까
차량 산맥 사이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전류를 하는데 여기에 콘크리트식 댐을 구축하고 만수 면적이 60km고 저수량이 10억 5만 5,9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산과 산 사이를 막아가지고서 그 저수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고 발전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요. 여름에도 여기가 영하의 그 온도가 되고 또 이 겨울이 오면은 영하 20도, 30도. 여기를 사실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미군들이 무조건 북으로 진격을 하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고 팽덕회란 사람이 팽덕회 장군이 30만 명이라는 중공군을 압록강을 건너서 내려오면서 김일성이가 마중을 해가지고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다시피 이제 그 환영을 나가서 하게 되는데 그 인상에 남는 게 팽덕회가 이런 말합니다. 이 전쟁은 메가더하고 나하고 치르는 전쟁이니까 당신은 빠져라. 관여할 게 없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충격을 받고서 그렇다고 뭐 반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김일성이가 간절하게 목택동에 보내는 피원지하고 또 팽덕회가 압록강을 건너서 마중을 나와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그냥 정말 원gon이 온 거니까 그 감사함을 표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나는 메가더하고 전쟁을 치르는 건데 이 당신은 빠져라. 이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무색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 해병 사단하고 미 7사단하고 진격을 해서 올라가는데 압록강 쪽에 닿아가지고서 국군들이 그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수통에다 그 수통 물병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된 거기 이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경무대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내고 그러나 다 꼭대기까지 간 게 아니라 우측에는 개마하고 온 근접해서 해병대들이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한 2만여 명 내외가 진격을 하게 되고 그쪽 편으로는 팽덕회가 송시륜이라고 아주 뛰어난 야격전의 중공군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10몇만 명의 군대를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쳐내려 오니까 거기서 딱 앞에 진격을 해서 끝없이 올라가다가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차량도 하나가 지나가는 거지 양쪽으로 차가 오고 가게 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송시련 장군이 중공군 구금단을 10만 명이 넘는 군대하고 2만 명이 채 안 되는 미 해병 여단하고 같이 마포도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송시련이가 전 중공군한테 이 길은 양쪽으로 갈 수가 없는 외길이니까 이건 뱀처럼 꾸불꾸불 돼 있으니까 이거를 토막토막 쳐가지고서 부셔버리면은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 또 이거를 모택동이한테다 보고를 하니까는 북경방송에서 전 세계를 해가지고 세계인들은 들어라. 무적의 미 해병대의 2만 명이 지금
장진호에 근접해가지고서 우리가 토막을 쳐가지고 완전히 멸살시킬 테니까 그거를 전 세계인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칠 거다.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장진호 전투에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동도 되고 놀랍기도 한 것이 26살밖에 안 되는 마가레트 히킨스라는 미국 타임즈 회사의 기자가 6월 27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 와가지고 후퇴하는 미군들을 따라서 그때 미군이 얼마 안 되죠. 숫자가. 따라가지고서 종군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20대 젊은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이 성실은 중공군 10만 명이 넘는 사단이 포위하고 있는 장진호 전투 현장으로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랄까 장진호 전투에 중공군 측에 비행기는 없었고 주로 이제 이게 2만 명 가까운 미 해병대 미 7사단 미군을 포위하고 있는 중공군의 10만 명이 아주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하게 돼서 거의 그냥 완전히 다 거기서 무참하게 죽을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데 막강한 미 공군 활약으로 충분한 물자와 탱크 말하자면 박격포 이런 것들도 공수해가지고서 거기서 공중에서 투하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까 유영병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바람에 날려가지고 중공군 진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미군 진지로 떨어지면 달려가서 그걸 가져와서 먹어야 되고 보급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탱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렛이란 20대 여성이 해병대 스미스 사령관한테 앞으로 이 미군의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자꾸만 위로 진격을 해 나가는데 이걸 앞으로 나가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죠. 10만 명이 2만 명을 완전히 에워쌌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후퇴해가지고 북쪽으로 후퇴해가지고 함흥으로 흥남으로 빠진다. 이런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스미스 장군의 이제 세계적인 전장사에 남는 게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선으로 진격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명언으로 전쟁사에도 남는 그런 말이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중공군의 10만 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추위입니다. 강추위가 20도 내외로 되니까는 죄송한 얘기지만 소피를 하면 그대로 그냥 얼어버리고 고드름들이 그냥 다 입가에 콧가에 달리고 링게루가 그대로 얼어가지고 링게루가 쓸 수가 없어요. 주사기까지 얼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 담당하는 부대 안에도 주사기를 놀래도 그대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죽어가는 병사를 그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신이 얼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다리가 그대로 그냥 어디 강하게 부딪히면 떨어져 나가고 얼음덩이가 돼가지고, 그런 중공군 10만 명이 문제 아니라 이 강추위가 이것이 더 혹독한 그런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적군이라 해야 될까요? 그 자연적인 현상이 그런 상황을 치르면서도 막강한 미 공군의 공수되는 물자와 또 공수되는 무기와 공수되는 기름들,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장진호의 사상자를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그래도 흥남까지 오는 데에 그런 미국이니까 막강한 그런 이 공군력으로서 그렇게 해서 흥남까지 오게 되는데 상당한 사상자가 났죠. 그러니까는 미국 전쟁사에서는 이 장진호 전투가 승리한 것이지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2만 명이 정도에 이르는 그 대군을 완전 포위했는데 북경방송에서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서 크리스마스까지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세계는 잘 들어라,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하니까 해병대 미군들 가족들이 미국에서 그 방송을 듣고 얼마나 참혹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거를 스탈린하고 모택동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세계적인 선전 무기를 써가지고 그런 비참한 현실을 그거를 세계 방송에 알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정명환 교수님이 주필로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을 동원해서 6.25 전쟁에 대한 프랑스 지식인의 논쟁이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됐나.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르트르, 까무, 또 루이 아라공, 이런 석학들과 문인들이 그때만 되더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또 이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는 사실 마르크스가 주창하는 순수한 자본주의 공산론, 이런 것이 스탈린은 그게 아니거든요. 레닌의 뒤를 따라서 정권을 잡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이거는 순수한 마르크스 자본론에 의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독재주의자고, 독재주의자에서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무참한 정적들을 다 죽이는 현상, 그런 것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은 게 남쪽에서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박헌영이 같은 사람이나 몇몇 사람은 독일이나 소련에 유학을 해가지고 유능한 자본론을 가지고서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내지면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주의를 가지고서 48년도에 공산당 전부 다 조선 정판사 사건, 또 전롱 사건, 사회를 파괴하는 현상 때문에 북한으로 다들 이제 도저다시피 해서 올라갔죠. 그 올라간 사람들이 1957년도까지 대부분 다 죽습니다. 다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평등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데 북한 김일성이나 소련의 스탈린 순수한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일단 독재자지. 세습적이고. 그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답답한 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또 체험을 겪은 것도 없고 우리는 어린 나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모공장을 하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내는지 집단적으로 어떤 최면을 걸어서 선전을 하는지 그거를 어린 나이에도 실제로 경험을 뭐 작은아마 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아주 매우 정말 슬픈 마음만 가득 찬 하루하루를 요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월 3일 날 서울에서 어머니하고 두 동생하고 피난을 갔는데 외가가 화성군 경기도 화성군이기 때문에 그 한강 꽁꽁 얼은 한강을 얼음 위로 손수레를 끌고서 3일 걸려가지고 겨우 너무 피난민이 많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신갈 지금 지점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국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마을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 다들 남아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새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중공군 인민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또 그 앞산 위에다가 그 본부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때 일사후퇴란 뭐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산이 최종 전선입니다. 마지막 거기 후퇴의 지점이니까 거기서 한 달여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도 생생한 게 중공군들이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고 이 나무 작대기 하나에다가 폭탄을 그게 무슨 폭탄인지 지금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10살짜리가 철살줄로 매가지고 그걸 어깨에다 짊어지고 수천 명의 중공군들이 꾸역꾸역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뭐 권총이나 무슨 뭐 이 장총이나 이런 건 없고 무기가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아니 어떻게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민군들은 아주 중무장을 하고 기관단총과 탄피를 허리에 다 차고 그러면서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을 동네 방앗간에다 모아놓고서 스탈린 원수가 얼마나 훌륭한지 김일성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를 저녁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을 시키는 인민군들은 19, 20살, 18 이 정도의 누나들이었어요. 여성들이. 그런데 얼마나 열혈적으로 하는지 김일성 장군이 독립운동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말을 할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듣는 사람이 감동을 갖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뭐 노래도 가르치고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오
압록강 굽이굽이 피 흘린 자옥 하면서 아 김일성 장군 그게 참 작곡도 잘 돼가지고 배우기도 쉽고 상당한 마음을 파고드는 노래니까 뭐 단번에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노래 부르면서 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공군들은 인민군들은 그렇게 활기가 있고 그 정말 조국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걸 앞세워 가지고 참 그 선모 공작을 지금 생각해도 뛰어나게 잘하는데 중공군들은 대부분 다 침울하고 얼굴이 어둡고 뭔가 괴로움을 많이 가진 그런 수심이 띈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자료들을 보고 장준을 쓰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중공군이 아닌 장개성 군대에서 그 항복을 한 장개성이가 대만으로 가면서 북부군을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몇십만 명이 항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그 한국전에 참전할 때 모택동이가 고위 장성들을 놔놓고서 회의를 할 적에 30만 명이 넘는 국부군을 차라리 조선전쟁에 참전을 시켜서 처리하자. 가서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소모품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서 미군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게 죽여도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무한히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죽이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그 사람들이 참 가엾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비교적 저희는 중공군한테 폐위를 당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거기가 최전선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갈 못미처의 새마을이라는 곳인데 그 중공군이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을 하고 이러고는 벤진 알라 하면서 집으로 가 있어라. 그게 더 낫다 이러지 중공군이 무슨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얼굴이 침울하고 그늘이 지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기 그 기록에 이 중공군하고 이 장준호 전투에 참석한 이범진이라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중공군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왜 우리 미군과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중공군이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 정도인데 선부여 우지야 위에 부시 환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을 어찌할 것인가. 나도 전쟁이 싫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는 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뭐 전쟁 정의를 위해서 이런 거보다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중공군들의 얼굴이 어둡고 침울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만이라는 곳에서 한 달여 동안
지나니까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설날이 다가오니까는 지금 기억에 그래도 그 떡살을 담그고 설이라고 그래서 피난민들이 중공군 인민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그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 사나흘 전에 어느 날 밤 자다가 머리가 그냥 깨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게 깨어났는데 그 초가집 건너방 안방 마루밖에 없는데 피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20살 아니 20명 넘는 가족들이 뒤엉겨서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거기서 가도 오직 서울로 갈 수도 없고 그다가 오산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딱 중공군하고 인민군하고 그 다음에 미군하고 가운데 그 마을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포탄을 쏘고 이러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집중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포탄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령 쌩 하고 대포알이 날아가면은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금방 떨어질 경우에 오면은 그 속력이 저하돼 가지고 떨어진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건 많이 당했습니다. 대포알이 오고 가고 서로 쏘니까. 그런데 그날 밤 포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고 있는 집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데 20명 이상이 몇 가구가 거기 살았는데 지가 깨어나니까는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가 뭐 아픈 건 없고 어디 다친 데도 없고 하도 머리만 끊어지는 거 하는데 흙 속에 그냥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가집에 이제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운데 큰 대들보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짚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초가집들이 지금은 뭐 그런 집 민속촌에 가야 볼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가운데 대들보가 안방 건너방 마루를 그냥 강타해 가지고서 포탄이 또 떨어져 가지고 포탄이 떨어지면은 그게 폭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비행기 폭탄이나 대포알은 조각이 돼 가지고 이 칼날처럼 사방으로 뻗치게 되면 그거 맞으면 발 떨어지고 목 떨어지고 몸도 그냥 도토박이 나고 그냥 돌면서 그냥 새끼가 날아가니까 파편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혼자만 나와서 기어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신음소리야 모든 게 저 혼자만 온전하게 나온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을이 여러 가구가 그렇게 포탄을 떨어져 가지고 양쪽 전쟁 사이에서 그러니 거기서 그 신음소리 뭐가 나는데 그 대들보 기둥이 이거보다도 더 굵은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폭격 안 맞은 집에만 대포알이 떨어지지 않은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제발 좀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누구 하나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먼덩이 터오니까는 분명히 어머니 신음소리가 났고 그 3살짜리 동생 울음소리가 분명히 났고 그리고 바로 밑에 2살짜리 아래 동생은 새벽에 그 어스름 밝아오니까 폭탄이 떨어지면서 튕겨져 나가가지고 마당에
몸이 두툼하게 나가지고 그냥 시뻘건 참자가 그대로 나왔더라고. 9살짜리가.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3살짜리하고는 그대로 숨도 안 쉬게 생명을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3살짜리 동생은 죽지 않았는데, 절대로 죽지 않았는데, 앙앙 울고 이랬는데, 그 전쟁터에서 나 하나만 살려내는 것만 생각을 어머니가 하시고, 그리고 동생은 얘를 제가 어떻게 이 전쟁터에 끌고 다닐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냥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고서는 미군들이 진주에서 들어오는데, 이 미군들은 물자가 풍부하니까 진격을 해서 올라오면 한 번에 올라오질 않고 몇 번씩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고, 중공군 인민군들은 벌써 도망가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마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20명 되는데, 도저히 이러다가는 계속 마을에 포탄을, 기관 총포를 쏘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러다가 다 죽으니까 나이 드신 노인이 차라리 저 아래쪽 신갈 쪽으로 내려가면은 미군 부대가 있을 거 아니냐, 차라리 글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자꾸 폭격을 오니까는 중공군 인민군 다 도망갔는데도, 그래서 그건 뭐 여자 죽은 사람 치마 뜯어가지고 백기를 만들어서 뭐 지게짝대에다 그걸 걸고, 그래가지고 20명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걸 들고 신갈 쪽으로 내려가면 미군 부대가 있을 거다. 근데 과령 한 5리쯤 오니까는 미군들이 탱크 오고 중무장으로 오고 이제 진격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앞서서 그 백기를 들고 가던 20명을 인도해서 앞장가는 사람이 미군 저쪽에서 기관포, 대포, 뭐 탱크 이렇게 진지를 굳혀왔는데, 진격을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조금 가고 그렇게 이제 진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앞서가던 사람이 그 지게짝대기에 백기를 흔드니까 흑인 병사하고 미군 병사들이 웃으면서 빨리 오라고. 우리는 군대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미군 진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신갈 지금 네거리 민속촌으로 용인으로 갈라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또 피난 간 집, 빈 집에 우리 29명 간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을 거가 없으니까 미군 부대 아침에 눈발은 그냥 막 쏟아지고 오는데, 그것도 5시쯤은 일어나가지고 깡통을 들고서 그 미군 부대 임시로 이제 부대 이렇게 설치하면은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식사들을 6시쯤 되면 미군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그 이제 유리창 아니죠, 철조망으로 그 쭉 이렇게 부대 앞에 쳐놓은데,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400~500명쯤 되는 피난민들이 전부 깡통을 하나씩 들고서 그 철조망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해요, 미군들이. 그러면 이제 뭐 빵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이러는데 떠서 먹고, 마지막 가가지고는 먹던 거 도라무통 이런 데다 다 퍼붓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군들이 이제 좀 그 아침 그 이제 뷔페로 식사를 하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5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깡통 들고 여자, 어린이, 뭐
뭐 할머니 뭐 그냥 다 이제 쭉 거지들이죠. 이제 밥 먹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 어릴 때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겠죠. 도대체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싸우려면 싸우고 이것뿐이니까. 그런데 참 불쌍하다. 우리도 뭣도 모르고 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거지들도 아니고 저 피난민들인데 얼마나 불쌍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뭐 빵, 소시지, 고기 뭐 이렇게 뭐 과자까지 이렇게 좀 먹으면서 그러면 식반에다가 그걸 다 이제 부페식으로 하니까 한 반쯤 먹다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눈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눈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 대화가 아유 저 사람들도 불쌍하구나 이제 이러는데 도나무통에다가 그거를 급하게 불길을 저거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피난민들한테 그걸 깡통에다가 퍼줍니다. 그게 사실 꿀꿀이 죽이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많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먹다 보면은 시가나 담배가 나올 때 그거 그냥 같이 쓸어 넣어가지고 아니고인지 그냥 입안이 그냥 쓰는 걸 뱉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세대는 제가 뭐 그때 어린이에서 전쟁을 참가한 건 아니지만 그런 비참한 일은 오산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북한 함경도 끝이고 평양이고 어디고 다 그렇게 고생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요즘 그 통계에 보면은 사상자가 크게는 5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적게는 3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북한은 점령군 사령관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돌아가지고서 젊은이 하나 김일성이라는 사람 앞세워가지고 전쟁 준비를 점령하고 나서 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소련군이 철수할 때 무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가지고 왔던 탱크고 뭐고 다 놓고 그대로 간 겁니다. 근데 남쪽은 미군들은 혹시나 남쪽에서 전쟁이 일으킬까봐 미군들이 진저올 때 가져온 무기들은 다 가져갔거든요.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는 저쪽에서는 벌써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6.25에 한국전쟁의 이 비극은 2차 대전이 종료돼 갈 때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세 사람이 합의를 할 때 불행하게도 루즈벨트가 거의 병자 중에도 중병자가 돼가지고 또 처칠은 그 2차 대전 때 폭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영국 런던이 초토화되고 이러니까 자기들 복구하는 것만 치중을 했고 이 한반도가 중요한 양대 진영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못 느끼고 스탈린이 착착착 계획적인데 대부분 그냥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으로 여긴 뭐 놀아서 뭐 어떡하고 뭘 어떡하고 하니까 스탈린이 해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서부터 불행에 싸게 돼가지고 한반도가 반쪽이 되고 거기다가 또 그 에지슨인가 하는 사람이 일본이 경계고 한반도의 남쪽은 빼놓고서 선언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모택동이하고 협의할 때
이걸 안에 롤백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또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실범적인 역할로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비행사가 북한에 하나도 없으니까 소련군이 참전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비행기지만 그때 인민군 쪽에서 남쪽에 와서 폭격을 오고 제가 용산역에서 야크기한테 공습을 당했는데 그때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방공으로 뛰어들어가고 했는데 소련도 공군은 참전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요즘 뭐 제가 무슨 뭐 애국자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쟁에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민재판도 받고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모하는 것도 받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형용서부터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평양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남쪽에서 올라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지 왜 오늘날 한 사람도 북한 정권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그걸 한 개의 남한 시민으로서 또 한 개의 인간으로서 생각을 할 때 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원부원하고 너무 시간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